번째 시간 종이 기둥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종이로 기둥을 만들어서 실제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실습 내용과 실습 방법들을 두 번째 시간에 전달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둥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인체와 구조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의 구조적 특성과 사람의 인체 구조적 특성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 인체로서 버틸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서 그 다음에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다닐 때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는 자, 요 그림에 있는 뼈겠죠. 예. 자, 이 뼈가 굉장히 그 사람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체입니다. 건축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 뼈의 역할하는 게 건축에서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기둥이 있을 수 있고요. 다 여러분들 기둥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닥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 그래서 우리는 슬라브, 바닥,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천정.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물들 자체로 에워싸여 있는 것이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벽과 기둥과 천정과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 공간을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서 실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피복인데 그 피복을 우리는 건축에서 보면 내장재라고 합니다. 그 내장재가 예쁜가 안 예쁜가 여러분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보면은 이 외피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실제 진정한 실내 공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안에 있는 구조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질적인 이제 뼈대 구조물, 그래서 오늘은 이 수직 하중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뼈의 구조 원리 특성, 건축에서는 기둥이 됩니다. 그 기둥을 학습할 것이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년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설비라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서 인체 구조로는 피를 흘러가고 있는 신경망이라든지 핏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전기와 설비하고 연결이 돼 나갑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기관 자체가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밥을 먹게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을 들어오게 하고 있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자체가 기계 설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 인해서 실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이 외피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외피만 예쁜 것만 만드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구성이 약한 구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학년이 진행되면 이제 전기 설비 분야는 2학년 또 3학년 때 또 실내 환경 설비 시간에 또 학습을 할 것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 안에 있는 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뼈를 공부하다 보면 또 근육을 공부하게 돼요. 근육을 어떻게 뼈와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뼈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구조 안에는 이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는 콘크리트 기둥이라는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든 건데 실제 콘크리트 안을 들여다보면은 철근이 배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근육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아니면 스틸, 철 같은 걸로 순수하게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강 시간에 배웠던 벽돌이라는 구조물로 자체로, 재료로 이런 구조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체와 구조를 설명하면서 건축을 조금 비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 속 안에도 분명한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걸 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 3명의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좀 다양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 움직임을 볼 때 어떤
움직임이 힘의 모습들이 가장 변형이 심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됐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저번 1강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는 안정되어 있다, 불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조가 안정될수록 대칭적인 모습을 띠고요. 불안정될수록 비대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비대칭은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A와 B는 대칭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하중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C번 사례 같은 경우는 우선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 원인은 대칭에서 벗어나고 있는 비대칭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 요인에 의해서 구조물 자체가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따라서 C가 이 사례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가장 많고 구조물의 변형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반면에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되게 구조적 특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 열중샷,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차려 자세로 연설을 듣습니까? 열중서 자세로 강의를 듣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부분 열중서 자세로 강의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수직 하중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힘의 분배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1이라고 볼 때 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1입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전달되어지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1이라는 수직적 기능 자체가 두 개로 분배가 되다 보니까 훨씬 힘의 분배가 쉬워지죠. 따라서 그 힘의 분배에 의해 가지고 더 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그마한 차이지만 A, B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조적 특성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 B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다 비대칭들입니다. 자, 비대칭들인데 우리가 이 손과 팔의 어떤 움직임들에 좀 주목을 해서 이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 상태들을 보면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의 힘 자체는 서로 방향의 어떤 화살표 모양이 자, 왼쪽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이쪽은 이쪽으로 해서 서로 이 팔의 힘은 서로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편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안정된 구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어떤 형태에서 한 구조적인 힘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된 불안정 요소에 인해서 이 모습이 깨어지겠죠. 이럴 때 우리는 구조적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손의 어떤 팔의 위치의 힘은 이 벽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밀어내고 있지만 이 발의 형태는 오히려 이 지지표면에서 바닥의 힘을 또 당겨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모습 속에서도 늘어나는 힘과 압축되어서 수축되어지는 힘들이 서로 교차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물체에 작용하는 것이 운동 상태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힘의 분배 방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상태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일으켜지는 원인을 우리는 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은 한결같고 일정하지 않고 실제 물체의 운동 상태나 형태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사람이 무언가 머릿속에 이어갔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 1강 시간에도 잠깐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따와서 기둥으로 대체합니다. 자, 기둥으로 대체하게 되면 A 파트는 수직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힘이 내려지는 모습들의 구조물이 될 거고요. 반면에 B는 서로 당겨주다 보니까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힘이 올라가는 힘의 모습들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할 경우에 기둥은 수축되어지는 게 A 파트가 되고요. 늘어나는 힘의 논리는 이제 B의 구조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축하는 힘과 늘어나는 힘에 따라서 구조에서는 구조체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즉 파괴가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압축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앙 부분의 기둥 부분이 부풀어지는 그런 유형들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이 부풀어지면서 파괴되어지는 유형으로 파괴가 되고, 반면에 인장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중앙 부분이 줄어드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 변형 자체가 가늘어지고 중앙 부분이 가늘어지고 위아래로 넓어지는 그 인장력에 대한 변화들로 이런 수축하는 힘과 늘어나는 힘의 변형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에 따라서 구조물도 변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물의 이제 힘의 분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같은 구조물에 있어서도 구조물의 어떤 형상에 따라서 힘의 분배 방식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둥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수축되어지는 압축력에 의한 발생되어지는 힘의 분포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보가 있습니다. 자, 이 보는 종이 다리 수업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보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보는 위아래의 어떤 힘의 분배 방식이 달라서, 자, 보는 윗부분에는 압축력이 발생을 하고요. 아랫부분은 인장력들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나는 구조적인 분배 방식을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조물은 형상에 따라서 힘의 분배 방식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물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의 분배가 빨리 전달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를 좀 주목해 보시면, 자, 이 자는 동일한 유형의 플라스틱으로 재질화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방향으로 눌러봤을 때는 아주 쉽게 처짐 형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이걸 세웠을 때는 어떨까요? 예, 처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하나의 자에 의해서도 구조적 형상에 따라서, 즉 가로의 유형의 축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쉽게 구조물이 중앙 부분이 처질 수 있지만, 수직축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구조 형상에 있어서는 처짐 형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동일한 재료일지라도 힘의 분배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기둥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둥을 살펴보면, 자,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기둥이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통상 기둥은 실내 공간에서 4개의 기둥이 됐을 때 하나의 단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보면 기둥과 기둥 4개들이 서로 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단일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둥 하나로 때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둥 하나로 있을 때는, 자, 압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수평력, 즉 횡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이 서로가 맞물려 있을 때 보로 연결된다면, 자, 이 그림으로 보고 요쪽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요 기둥과 요 기둥을 좀 주목해 주시면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의 압축력은 굉장히 강한 특성을 반면에,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눌렀을 때 수평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둥 하나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쪽 기둥이 보가 서로 맞물려 있을 때는 서로 지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둥에서도 이쪽에서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에 이 기둥의 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둥과 보가 연결됐을 때 가장 완벽한 구조적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평력을 작용했을 때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기둥과 4개의 보들이 서로 같이 묶여 있을 때는 가장 완벽한 구조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기둥은 4개가 이루어지고 보가 4개가 있었을 때 단일 공간을 만드는 구조 요소가 된다는 거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기둥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둥에는 단주와 장주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주 같은 경우는 가로와 높이의 비가, 자, 장주는 가로의 비와 높이를 주목해 보면 장주 같은 경우는 가로보다는 높이가 월등했을 때 나타나는 기둥을 하고요. 단주 같은 경우는 가로는 동일하지만 세로는 동일하지만 가로가 조금 단주보다는 두껍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단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다면 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지금 기둥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단주일까요, 장주일까요? 예, 보시다시피 이 장주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요 사례입니다. 따라서 가로의 폭에 비해서 세로의 폭이 월등하다 보니까 이런 장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단주는 아까 거에 비해서 세로에 비해서 가로의 비례가 적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단주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파괴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되냐면 단주 같은 경우는 중앙 부분들이 부풀어 올라지면서 파괴가 되어지는 현상. 그래서 단주일 경우에는 중앙 부분이 부풀어 올라지면서 파괴가 되는 현상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장주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 휘어지는 형상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이 중앙에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장단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기둥은 바깥에서 가해지는 외력에 의해서 형상과 부피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기둥의 폭과 크기에 따라서 그 변화가 다르게 전개된다는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폭과 크기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따라서 단주와 장주로 나눌 수 있고, 장주와 단주가 중앙에 파괴되는 유형들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들을 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주는 압축력을 봤을 때 단지 수축만이 생기면서 중앙에 부풀어지면서 파괴가 되어지고, 장주는 압축력이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도달되면서 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 보시면 힘의 형상에 의해서 구조가 파괴되어지는 장단주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둥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면, 자, 이런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때, 자, 어떤 것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자, 높이는 제가 동일한 높이로 정해드린다면 이 폭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게 가장 안정된 구조물일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벽돌이 가장 많이 쌓일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이기둥 만들기 실습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공되어지는 켄트지 2장을 이용을 해서 기둥 높이를 전지 사이즈의 큰 쪽의 변을 길이로 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벽돌을 지지하는 종이기둥을 설계하시고 제작하는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기둥의 역할과 압축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해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한 종이기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개방형 종이기둥과 밀폐형 종이기둥의 차이점들을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할 것은 여러분들 제공되어지는 스카치 테이프가 있습니다. 또는 풀이 있을 텐데 접착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종이는 전지하장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종이 2장도 써도 되고 4장도 써야 되는데 이게 많을수록 무게가 많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무게를 적절하게 수업 시간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기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조가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리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평가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둥의 형태, 접착제 특성, 그 다음에 그 접착제 사용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높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최대 하중의 크기 평가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쌓였는가입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밀폐형 기둥과 개방형 기둥 두 가지를 만들어서 벽돌을 올렸을 때의 합으로서 여러분들의 실험의 측정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방형 단면의 지중 하중이 큰 조에다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하도록 할 것이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절대 과제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과제물을 완성하는 여부도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전지 캔트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구입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칼하고 가위, 스카치 테이프는 학교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칼하고 자는 좀 개인적으로 구비를 하셔서 이 학교 또는 또 실무를 나가셔도 분명히 한번 사놓으시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자를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는 한 50cm 정도가 오히려 30cm보다는 효과가 더 크더라. 왜냐하면 모형을 앞으로 제작을 많이 하실 텐데 30cm는 조금 모형 제작을 하기에는 재단의 길이의 폭에 비해서 종이의 재질에 비해서, 기타 재질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50cm 정도의 자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자, 세 가지의 칼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가장 큰 칼을 선호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다음에 캔트지를 제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벽돌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물을 제작을 하도록, 준비물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자, 종이 기둥 만들기에서 필요한 또 재료 중에 하나가 벽돌이 되겠습니다. 이 벽돌은 여러분한테 이제 하중을 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 교실에서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벽돌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준비물은 이제 저울이 되겠습니다. 저울은 여러분이 만든 구조물들을 실제 올려놓고 구조물이 가벼우면서 훨씬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가를 실습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다루는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종이기둥의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종이기둥의 높이는 교수님이 실습 시간에 고정해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지금 너비의 모양과 크기일 겁니다. 자, 어떤 학생은 삼각형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모 유형을 만들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원형의 형태를 만드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정말 좋은 구조물이 될지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안정된 형태와 구조물의 유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속이 비어있는 오픈형 타입이 있고요. 이건 이제 폐쇄형 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형, 폐쇄형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얼마만큼 벽돌을 올려놓고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실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도형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안에 부재와 바깥의 부재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하고 이렇게 이탈됐을 때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벽돌을 올려놓게 되면 내 외부의 관계의 속성들이 서로가 분리됐을 경우에는 서로 따로 놓을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이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안쪽과 내 쪽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사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한테 전지 사이즈 크기 부분을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놓고 벽돌을 올리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기본적인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벽돌을 잘 안정되고 해서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종이 기둥의 형태는 뭐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다양한 구조적 모양들의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 만들어 놓고 벽돌을 쌓아보면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방형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개방형 기둥은 하나를 만들 것이고요. 자, 그 개방형에다가 이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모양을 넣었을 때 이걸 밀폐형 종이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기둥과 그 밀폐형 종이 기둥에다가 벽돌 쌓기를 했을 때 두 개의 합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자, 밀폐형 종이 기둥의 사례 유형들입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예측을 해보면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그 벽돌이 쌓였을까를 판단한다 그러면 조금 힌트가 나올 겁니다. 우선 제일 많이 쌓였던 거는 안에 있는 밀폐되어 있는 종이의 단일 요소들의 크기들이 동일한 요소들일수록 훨씬 더 많은 벽돌 쌓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쪽 사례들을 보면 각각의 이 밀폐 사이즈 되어진 유형들이 달랐을 경우에 벽돌이 수직에서 내려가면서 힘의 균형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사례들은 대다수가 밀폐형에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유형의 사례들이시고요. 오히려 윗부분의 밀폐 사례들처럼 정확하게 단위 면적들을 밀폐형으로 작업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벽돌을 쌓는 요령이 될 것입니다. 자, 최종 결과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벽돌이 한 15개 이상 올라가는 학생들이 아마 최고 점수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높이들의 재료들에 따라서 어디는 벽돌이 한두 장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15개 이상의 벽돌을 올리는 그 차이점들을 설명하면서 기둥의 역할을 공부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둥은 스스로 수직해서 위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압축력들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특성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이 수업 시간에 종이 기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수업 전에 이 강의를 듣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을 최대한 좀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실습을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실습된 결과물들을 토론하면서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